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2019년 2회 기출문제 풀이 첫 번째 과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과목은 잠깐 살펴봤는데 문제가 이렇게 어렵거나 새롭게 출제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출제된 애들은 다시 한번 우리 CBT로 풀었을 때 다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답 이렇게 외워도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픽 정보는 점선원, 다각형과 같은 기하학 요소의 조합으로 표시하는 것은 그랬어요. 이게 종종 출제되는데 비디오 텍스트 방식 중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포토그래픽, 알파 지오메트릭, 알파 모자이크 이렇게 되는데요. 핵심 포인트만 좀 알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포토그래픽 이러니까 이거는 왠지 사진 같은 느낌이죠. 팩스하고 같은 원리로 문자 그림 정보를 점 형태로 분해해 가지고 보내는 거를 포토그래픽 방식이라고 한대요. 다음에 알파 지오메트리 방식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하학 요소로, 그래서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게 이제 기하학적인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좀 띄어져 써야 되나? 이게 하나로 붙여야 되는 건가? 이 아래쪽은 보니까 띄어져 있는 거 보니까 띄워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다음에 이제 모자이크 방식도 있어요. 모자이크 방식은 모자이크 패턴 조합으로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핵심 포인트들만 따로 정리를 하시면, 얘가 뭐 세 번째 출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음에 또 출제돼도 헷갈리지 않고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하학이라고 했으니까 지오메트리 이렇게 되겠죠. 주로 중간관리자와 노동자에게 복잡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결정들에 대한 컴퓨터 기반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은 그랬어요. 복잡하지 않고 일상적이지 않은 거, 그 뭐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제 반복되는 작업들이 되겠네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해주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핵심은 이제 중간관리자하고 지식 노동자예요. 결과적으로는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과 어떤 그 자료를 모아서 제공해주는 그러한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해주는 시스템을 뭐라고 하냐면요. 뭐 나머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뭐 4번은 전사적 뭐 자원 관리는 이거는 뭐 전체 회사 엔터프라이즈 내에서의 어떤 자원을 관리하는 거지, 뭐 일상적이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컴퓨터 기반 지원을 하는 것은 이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도 종종 출제되는 애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고 기업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대요. 얘 핵심은 이제 주로 중간 관리자와 지식 노동자에게 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간의 연관성을 찾아 분석해주는 데이터 마이닝 툴이 대표적인 툴이래요. 뭐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데이터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에다 검색하잖아요. 보통 네이버는 로그인한 상태로 검색을 합니다. 근데 또 회원 가입할 때 보면 성별하고 나이대, 지역까지 다 우리가 개인정보로 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것들을 이 네이버에서 마이닝합니다. 그래서 40대이고 서울 사늘고 남성분들은 1월 1일 날 어떤 걸 검색하느냐 뭐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마케팅에 사용을 하죠. 그래서 뭐 거기다가 의미를 더 부여해 가지고 고객 관계 관리 CRM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를 한다든지 뭐 활동준 원가 관리 시스템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각종 재무회계 경영 생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이제 사업이잖아요. 인텔리전스는 이제 지능을 부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업을 약간 지능적으로 처리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대표적인 게 데이터 마이닝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CRM이나 BSC나 ABC 같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뭐 순서는 거래 데이터를 축적해요. 뭐 좀 전에 저 이제 네이버에 대한 걸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옥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회원 가입할 때 여러분들의 지역이나 연령대, 성별을 모두 다 분석을 하고 있죠. 뭐 걔네를 가지고 거래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고 거기에서 이제 패턴을 찾는 거죠. 걔네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얘네를 가지고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지. 뭐 로그인을 하면 요즘에는 보니까 뭐 옥션이나 막 G마켓 이런 데 로그인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메인에 DP되는 상품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적합한 애들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3번 DBMS래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장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셀렉트는 이제 검색해 오는 거고 업데이트는 갱신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데이터 조작어라고 그래서 DML이라고 보통을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네, 조작어입니다. 조작어. 그럼 또 뭐가 있을까? 이 조작어 나오기 전에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는 DDL이라고 하는 정의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떤 정의한 데이터를 조작하고 얘네를 트랜잭션 무결성이라든지 보안에 관련된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DCL이라고 하는 제어가 있겠죠. 요거 세 가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정의어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create, 그 다음에 삭제하는 drop, 변경하는 alter, 뭐 이런 애들이 있고, DML에는 여기 나오는 select, update, 그 다음에 insert, 그 다음에 delete, 뭐 이런 애들이 있고, DCR에는 우리가 권한을 부여하는 grant라든지 revoke는 뭐예요? 네, 얘는 이제 해제하는 거죠. 그리고 무결성 제어를 위해서 거래에 대한 승인을 내주는 커밋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얘네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 돌려주는 롤백이라고 하는 애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 다 구분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풀이 보면서 나는 기출문제 먼저 풀어볼 거야 하고 강의 먼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재를 좀 펼치셔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뭐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컴퓨터에 관련된 요즘에 시험엔 뭐 다 나오는 애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두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조작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조작어로 위로 올라가 한번 볼게요. 이게 있네요. 그래서 얘네들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 디스크라고 그랬어요. 뭐 요즘에는 자기 디스크를 많이 안 씁니다. 이제 하드 디스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생겼어요? 네, 동그랗게 생겼죠. 이렇게 자기 형태로 된 디스크가 있고, 가운데 이제 회전축이 있고요. 이쪽에 이제 헤드가 있어요. 이게 헤드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얘가 헤드예요. 헤드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은 데이터를 읽어내는 애거든요. 그리고 이 자기 디스크는 여러분들 레코드판이나 CD 아세요? CD에 보면 이렇게 트랙이 있죠, 트랙이. 얘네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트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여기쯤에 있다고요? 여기쯤에 있으면 이 헤드가 지금 몇 번째 트랙이에요? 1, 2, 3번째 트랙에, 이거 4번이라고 하자. 원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우선 3번 트랙으로 얘가 이렇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내가 찾고자 하는 애가 몇 번째 트랙에 있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시크 타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3번째 트랙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얘가 회전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레이턴시 타임이라고 그래요. 기다려야지. 내가 얘가 올 때까지 어차피 회전하니까 이렇게. 요거를 레이턴시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 데이터가 이쪽까지 갔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읽어드릴 거 아니야?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트랜스미션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 트랙은 회전축을 중심으로 데이터가 기록되는 중심 동심원이다. 실린더는 여러 장의 디스크판에 같은 위치에 있는 트랙의 모임으로 트랙 수와 실린더 수는 동일하다 그랬는데, 이 실린더에 대한 것도 종종 출제가 돼요. 뭐 자기 디스크라고 하는 게 이제 한 장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뭐 두 장, 뭐 세 장까지도 해요. 여기에 이제 헤드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헤드가 몇 개 되는 거야? 총 3개. 그리고 보통은 양면이 되기 때문에 총 6개의 면에 이제 접촉이 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실린더라고 하는 거는 한 면의 트랙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본 트랙의 개수. 만약에 위에 트랙이 이렇게 3개가 있다 그러면 얘 실린더의 개수는 3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하나 알고 계셔야 되겠고, 서치 타임이라고 하는 애는 없어요. 이거 뭐 또 말이 잘못됐죠. 그래서 헤드가 지정된 트랙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 시크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겁니다. 트랜스미션 타임은 읽은 데이터를 주격 장치로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트랜스미션 타임이라고 이야기한다. 좀 전에 이제 그림을 하나 기억하시면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혹시 뭐 옛날에 이제 까만색 레코드판 쓰신 분들은 더 이해가 빠르겠죠. 요즘엔 CD-롬도 많이 안 쓰니까 이런 거 못 보시는 분들은, 이게 젊은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중 화상 미디어의 압축 관련 기술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화상이라고 하는 거는 동영상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엠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라는 거 뭐 알고 계시죠? 자, 웨이브는요, 이거는 mp3처럼 음악 파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mp3 이런 거 많이 들으시면은, 원래 mp3의 원본은 뭐 무손실 음원 요즘에 많이 나오긴 하죠. 플렉이라고 하는 무손실 음원도 나오는데, 그 이전에 이제 원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웨이브 파일로 됩니다. 곡 하나에 보통 이제 120메가 정도 되거든요. mp3 압축하면은 보통 10분의 1에서 12분의 1까지 압축이 돼요. 그래서 노래 한 곡에 10메가 정도, 고음질로 했을 때 그렇고 더 압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줄여주는 거고. 자, H261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저도 얘는 처음 봤어요. 보통 요즘에 우리가 쓰는 게 H264 엠팩 방식이거든요. 엠팩 표준에 이제 H264 요거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에서 영상을 본다든지 두목넷에서 영상을 보는 건 다 H264예요. 그러니까 261은 옛날 방식이란 말이지. 그래서 얘는 TV나 전화 이런 영상 회의에 대한 압축 방식이래요.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JPEG 같은 경우, 이거 스펠이 잘못됐네요. JPEG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러면 저장되는 화상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게 대문자로 써야 되겠네. 다 대문자냐, 왜? 이렇게 JPEG 또는 JPG 두 가지 같은 거예요. 자, 그룹웨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룹웨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쓰는 그런 툴이 되겠죠. 그래서 그룹웨어라고 하는 거는 회사 내에서 같은 그룹 내에서 우리가 쓰는 그러한 도구가 됩니다. 뭐라고요? 공동 작업이나 공동 목표에 참여하는 다양한 작업 그룹을 지원을 한다. 뭐 전자결제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대요. 전자결정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룹웨어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개인 작업만의 생산성 향상을 주로 목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제 그 단어 자체가 그룹인데 왜 개인이에요? 클라이언트 서버. 클라이언트 서버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가 클라이언트고 서버는 바로 이 그룹웨어가 설치되어 있고 데이터를 보관하고 처리하고 있는 그런 서버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접속해서 우리가 서로 의사결정 뭐 이런 걸 도와줄 때 쓰는 걸 이야기하죠. 다음에 전자상거래를 통한 효과로 옳지 않은 것. 전자상거래 많이 쓰시죠. 한 5년 전만 해도 전자상거래 뭐 이런 거 크게 이렇게 이슈화되지 않았었어요. 진짜로. 5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보니까 그 5년 전에 제가 기사가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이마트 매출을 가지고 인터넷 쇼핑몰인 뭐 옥션이나 지마켓 뭐 이런 애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금액이 나왔었어요. 당시만 해도 오프라인 매장인 이마트의 매출이 뭐 4조 뭐 이렇게 나왔었고 인터넷이 뭐 1.5조 다 합해가지고 뭐 4조 이렇게 모든 전자상거래 거래 내역을 비교했을 때 이마트하고 비슷비슷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이마트가 적자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뭐 마켓 컬리 이런 것처럼 새벽 배송 쿠팡 뭐 로켓 배송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거의 한 3배, 4배 차이가 난대요. 그만큼 전자상거래를 많이 하고 계시죠. 이게 인강도 사실은 전자상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결제하고 강의를 보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잠재 고객의 확보와 물리적 제약을 극복했고 소비자의 다양한 정보와 선택이 다양화됐대요. 완벽한 기밀성과 익명성을 보장한다 그랬는데 이게 좀 어렵잖아요. 사실 요즘엔 그래가지고 한 7년 전쯤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막 생겼죠. 그 전에 어떤 거 있었어요? 막 네이버가 해킹당하고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20몇 년 전에 아이러브 스쿨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걔가 털렸고 그 다음에 뭐 프리첼 털리고 막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면서 많이 좀 뭐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죠. 예전에는 뭐 주민등록번호도 꼭 넣어야 회원가입 됐는데 지금은 주민등록번호도 넣을 수 없잖아요.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보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익명성도 완전히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구매자의 비용이 절감되죠. 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이거 필기 강의 한번 수강하려면은 오프라인 학원 가서 필기 강의하려면 15만 원 정도 달라갈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거의 뭐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고성명 비디오를 위한 디지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소니가 주도한 광기록 방식 저장 매체는 그랬는데 이게 소니하고 LG하고 같이 했어요. 삼성하고 히다치였나? 뭐 한번 일본 뭐 업체하고 같이 해가지고 HD DVD라고 하는 여기 이제 DVE라고 나와 있는데 DVT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얘네를 밀었거든요. 이게 한 표준이 된 지 한 7, 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HD DVD하고 블루레이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국제 컨퍼런스에서 어떤 걸로 할래? 그래서 블루레이가 채택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블루레이 레코더를 샀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기억을 해요. 그때 샀을 때 삼성에는 제품이 안 나왔었어요. 이 표준을 주도한 게 LG하고 소니였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블루레이 현재는 얘가 표준입니다. 얘는 이제 레이어에 따라서 장이 하나지만 레이저를 굉장히 초단파로 해가지고 총 4개의 면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쿼드 레이어는 이제 한 면에 25기가씩 해가지고 4개니까 100기가 데이터까지 지원을 하고 요즘에 시판되는 애들은 영화나 이런 것들 포함되어 있는 애들은 보통은 이제 25기가짜리나 듀얼로 50기가 정도 나오고 쿼드까지는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레코더도 마찬가지고 레코딩은 가능한데 없더라고요. 자, 다음 중 인텔리전트 빌딩이래요.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하는 게 뭐야? 지능을 가진 건물이 되겠네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정보통신 기능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생산관리? 생산관리는 이건 인텔리전트 빌딩이 아니라 FA라고 그래가지고 공장 자동화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 처리 기능, 빌딩 자동화 기능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이 인텔리전트 빌딩이 출제 기준에서 빠진 지가 한 6년, 7년 되는데 가끔 이렇게 또 나와요. 이게 참 재밌어. 팩시밀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참 어쩌자는 건지. 자, 다음 중 3단계 스키마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3단계 스키마 내외계죠.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부, 외부, 개념 이렇게 되는 거고, 내부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외부는 사용자 단에서 보여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구조적인 스키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키마가 뭐예요? 구조화, 그런 의미죠.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을 할 때 얼마나 체계적으로 예쁜 구조로 저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이제 스키마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다 다음에 내외계 이거 기억하시고요. 영어로도 기억하세요. 뭐 external, conceptual, internal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로도 간혹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집중 처리라고 하는 앤데 얘가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집중 처리라고 하는 건 한 곳에 모아서 우리가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 곳에 너무 이게 처리가 집중이 발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어떤 거냐 이거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이제 문제점이 아닌 거를 찾으래요. 그러니까 집중 처리, 즉 요것에 대한 것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이제 통신 관리상의 문제점 그랬는데, 이제 통신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분산 시스템을 이야기하잖아요. 분산 시스템은 통신 라인을 통해 가지고 얘네가 따로따로 다른 지역에 있는 것들을 연결을 하고 처리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집중 처리는 어떤 네트워크나 통신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용상의 문제점이나 시스템 사용상 또는 사용자 응용 업무 개발 시의 문제점 등이 있는데, 나머지는 모르겠어 뭔 말인지. 근데 통신은 아니죠. 이게 통신은 이제 분산 처리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구분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 처리의 특징은 전사적 관리가 용이하다. 한 곳에 모아 놓으니까 전사가 뭐야? 회사 내부에서, 전체 회사 내부에서 관리하기가 쉬운 거야. 한 곳에 있으니까. 그리고 작업 처리 결과의 범조직적 통합. 같은 말이 되겠죠. 자리 처리 업무의 통제가 쉬워져요. 한 곳에 있으니까 데이터의 전사적 관리가 용이. 이게 똑같은 말이네. 대규모 처리의 적응성이 우수하다. 좋아요. 자, EDI의 국제 표준. 얘도 몇 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UN 에디팩트 이렇게 됩니다. 그냥 암기하고 계세요. 다른 건 몰라도 됩니다. 다 몰라도 돼. 자, 일정한 전압을 유지시켜준다. 이렇게 전압 유지시켜주는 애는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AVR이라고 해요. 오토매틱 볼티지 레귤레이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답이 얘야. 근데 순간 정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배터리 장치를 가지고 있대요. 얘를 우리가 이제 UPS라고 이야기합니다. UPS. UPS라고 하는 게 뭐야? Uninterruptible Power Supply예요. Uninterruptible이라는 게 뭐예요? 끊어지지 않는 전원 공급기,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UPS 한 가지 이제 기억나는 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 정수기가 들어왔어요. 미제였는데 아버지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드렸는데, 그분이 이 수입 가전제품을 총판하는 용산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부도가 난 거야. 그래서 돈을 못 갚을 상황이 돼서 가서 정수기를 가져왔어. 정수기가 냉장고만 했었어요, 당시에. 그 미국 브랜드가 UPS였습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 살아서 정수기라는 걸 처음 봤어요.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UPS가 아니라 Uninterruptible Power Supply의 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AVR 기능도 요즘엔 포함이 돼서 나와요. 전압이 고르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순간 정전까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애가 되겠죠. 나머지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문자나 그림, 설계 도면을 읽어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켜 컴퓨터 내부로 입력하는 장치로 태블릿과 스타일러스 펜으로 구성된 장치는 그랬는데, 뭐 너무 여러분들 많이 쓰시잖아요. 스마트폰도 일종의 디지타이저죠. 터치패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막 이렇게 글씨 쓸 수도 있잖아요. CRT라고 하는 거는 브라운관 모니터. 요즘엔 브라운관 모니터 볼 수도 없습니다. 옛날에 저 초등학교 때 이 텔레비전을 막 사내 같은 데 막 갖다 버리고 그래요. 쓰레기 투기 막 이렇게 하시는데, 시골 출신이니까. 그럼 그걸 이제 큰 돌멩이 있잖아요. 그걸로 깨트리고 놀고 그랬어. 뭐 어떻게 생겼냐면, 이 그림이 잘 그려질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브라운관이에요. 브라운관. 되게 센 유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화면이 나오는 화소들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뭐 코일 같은 거 해가지고 여기서 빛을 쏴가지고 보여주는 애인데, 얘 깨트리기 놀이 하는데 펑 하면서 터지거든요.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랑 비슷한 또래분들은, 시골 사시던 분들은 산에 버려진 브라운관 저 CRT를 터트려 봤던 적이 있으신가요? 자, 그리고 도트 매트릭스 프린터. 이거는 요즘에는 은행 가면 아직도 있긴 하다. 은행은 왜냐하면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성 잉크를 이용한 도트 매트릭스 프린터를 아직도 쓰고 있어요. 통장에 기록할 때 따다닥 따다닥 이게 이제 도트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LCD는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 화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생겼어요. 디지타이저. 저희 앞에도 이 똑같은 제품이 있습니다. 진짜 똑같은 거네. 자, 기억 기능을 가진 반도체들이 여러 개 묶어서 하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하드에 비해 액세스 시간이 빠른 저장 장치는 요즘에 종종 출제됩니다. SSD가 되고요. 자, ODD는 이걸 뭘 의미하냐면은 CD롬 드라이브나 아니면 DVD, 블루레이 드라이브 있죠?
외장 장치로 달거나 컴퓨터에 달려있는 거 또는 노트북에 달려있는 거 이거를 ODD라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SATA는 이러한 장치들을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죠. 스컷이도 마찬가지예요. SCS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거는 두 가지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시리얼 ATA라고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나 SSD를 컴퓨터 장치에 연결할 때 외부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USB에 꽂지만 내장 같은 경우는 이제 SATA 포트에 꽂습니다. 스컷이는 이제 서버용에 많이 쓰는데 요즘에는 이게 SATA가 너무 발전해가지고 이 스컷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사무자동화 수행 방식 중에서 하향식 종종 출제됩니다. 이제 하향식이라고 하는 거는 위, 즉 경영층에서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향식은요, 밑에 하위 직원들부터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향식 같은 경우는 경영자 요구에 최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어요. 기업의 하위 단위부터 이거는 이제 반대로 상향식이 되는 거고, 다음에 점진적 사무자동화 추진으로 기본 조직의 거부 반응을 최소화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향식이 됩니다. 시행착오가 빈번하여 전체적인 추진 시행에 어려움이 크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상향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무자동화의 배경 요인 중에서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회적 요인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정보화 사회의 출현으로 사무실에서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이 사회적 요인이 아닌 걸 찾는 거네요. 증가하였다. 단순 노동보다 지적 노동이 부각됐다. 사회적 변화죠. 생산 부분의 합리화, 자동화에 부응해서 오피스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해 기업 구조가 변화했다. 이미지, 소리, 그래픽과 같은 멀티미디어 기술, 얘는 이제 기술적인 거네요. 첫 번째 이제 경제적인 요인이에요. 비용이 상승하고 종사자가 늘어나고 또 이런 문제로 저생산성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자동화가 발생하게 됐다. 이게 이제 경제적인 요인이고, 사회 환경적인 거는 정보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확대,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의 생산,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배분의 필요성, 증대, 사무실 업무의 표준화 및 합리화의 필요성, 노동인구의 고령화 및 고학력화, 생산 부분의 합리화, 자동화에 부응한 기업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고, 기술적인 요인은 말 그대로 뭐 컴퓨터 기술, 통신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어떤 사무자동화 기기에 대한 다양화 및 저가격화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발전을 했대요. 근데 여기에 보는 것처럼 이미지에 해당하는 거는 이런 거 어떤 기술적인 내용이 되겠죠. 나머지는 사회적인 것들이고, 이 처음 출제된 아이예요, 얘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방화벽, 침입 탐지 시스템, 가상 사설망 등의 보안 솔루션을 하나로 모은 것을 우리 ESM이라고 이야기한대요. 엔터프라이즈 시크릿 매니지먼트에서 기업 내의 보안을 관리해주는, 통합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얘다. 얘는 방화벽이나 IDS라고 하는 침입 탐지 시스템이나 가상 사설망 이런 애들을 다 포함한대요. 다음에 VPN이라고 하는 거는 가상 사설망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인터넷에 암호화를 추가해 가지고 혼자 쓰는 것처럼 뭐 기업체에서 이게 보안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체국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요, 전용망이 다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쓰잖아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공용망, 여러분들이 쓰는 일반 인터넷 망에다가 이런 VPN을 장치를 달면 돼요. 그 장치를 달아가지고 양쪽에서 서로 암호화해서 다른 사람들이 엿보지 못하도록 하는 게 VPN이 됩니다. 다음, 통신 판매 중개자가 자신의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처리한 기록 중 소비자의 불만, 분쟁 처리는 3년이에요. 요거 종종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여기 나오는 이 연도 꼭 기억하세요. 계약 또는 철회 등에 관한 기록. 그러니까 뭐 두목넷에서 결제한 것은 5년간 저희가 보호하게 돼 있어요. 또 불만 또는 분쟁 처리, 뭐 환불을 할 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도 3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됩니다. 뭐 저희는 뭐 게시판에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두 가지는 다 출제됐던 아이들입니다. 종종 출제됩니다. 연도 기억해 주세요. 컴퓨터가 명령을 입력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신호. 지금 여기 보시면 깜빡깜빡 하셔. 얘를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프롬프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프롬프트. 아셨죠? 요걸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1과목을 살펴봤습니다. 새롭게 출제된 문제는 두 가지. 프롬프트랑 좀 전에 봤던 ESM 여기 두 가지인데 요거 따로 정리하세요. 얘네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문제 중에 20문제 중에 빼먹을 애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모두 다 알고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